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소개의 네 번째 국가인 라오스로 가겠습니다. 라오스는 이제 ABCD 순으로 이제 네 번째거든요.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 자, 라오스입니다. 영어로 LAOS인데요. 라오스의 공식 명칭이죠. 국명은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민민주공화국, People's Democratic, 이러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People's Democratic,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건 10중8구, 공산체제 국가입니다.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라오 인민공화국인 라오스는 이제 네 나라 정도가 남아있는 공산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라오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소위 공산당 일장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라오스는 당의 이름은요. 라오 인민혁명당입니다. 라오 People's Revolutionary Party라고 해서 줄여서 LPRP 이렇게 부르죠. 공산당입니다. 자, 이런 공산당 일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 라오스는요.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베트남과 유사합니다. 일당 지배 체제니까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이 아닌 오히려 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살고 있는 라오스 사람들은 라오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정의가 됩니다. 라오족은요, 유래로 보게 되면 타이족과 함께 그 유래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타이족과 밀접하면서 라오 사람들의 언어는 타이 사람들, 즉 태국 사람들의 말과 거의 80 내지 90% 동일합니다. 그래서 태국 방송이라든지 태국 텔레비전을 라오스 사람들은 보지 라오스 사람들이 베트남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종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라오스는 바로 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라오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좀 구릉지대, 라오스에는 이게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을 주로 라오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산 꼭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라오족들을 또 구별해서 라오숭이라고 불러요. 라오룸, 평야지대, 라오퉁, 구릉지대, 고산지대에는 라오숭. 물론 같은 라오족이라 하더라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라오족은 바로 평야지대에 사는 라오룸이라고 하겠죠. 자, 이러한 라오스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의 히스토리 자체는 14세기 때, 1300년대죠. 14세기 때 루앙프라방, 지금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쭉 올라가면 고도인 루앙프라방이 있는데, 그 루앙프라방에 란쌍 왕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즉 정치적으로 이걸 란쌍이라는 말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 동남아시아엔 코끼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00만 마리 코끼리라고 하는 소위 란쌍 왕국이 루앙프라방에 만들어지면서 소위 라오스의 시작이 거기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요, 이것은 프랑스가 들어와서 1899년도입니다. 1899년 19세기 말 다 돼서 루앙프라방, 란산 왕국이 있던 루앙프라방, 그 다음에 지금의 라오스의 수도인 위엔티엔은 이제 거기 현지 사람들 많은 위엔티엔은 이것도 이제 프랑스식 발음이라고 하고요. 위영전이 훨씬 현지어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엔티엔, 위영전.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지금 라오스의 남부 지역이 바로 참바삭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참바삭 해서 길쭉하게 생긴 내륙국가인 라오스는 북쪽의 루앙프라방, 중부의 위엔티엔, 류영전, 그다음에 남부의 짬바삭. 이거를 프랑스가 19세기 말 1899년도에 여기를 합쳐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의 통일되거나 했었던 역사는 이 속에는 없었습니다. 라오스 땅에는. 그래서 이 세 지역을 프랑스가 인위적으로 합쳐서 여기를 부른 명칭이 라오스입니다. 라오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을 자기네가 인위적으로 묶어서 라오스로 불렀죠. 라오에다가 복수형 S를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서양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죠. 라오족들이 여럿 있는 라오스입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돼서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식민 세력에 의해서 태동된 19세기 말에 태동된 그러한 새로운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949년도에 가서 라오스의 자치를 허용하게 되고요. 1953년도 10월달, 이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아나크 국왕이 독립을 얻고 출범을 했었던 것과 같은 해입니다. 1953년도 프랑스는 로부터 자치를 허용받고 53년도의 10월 달에 입헌 군주제의 왕립 라오 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이건 마치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아누크 정권이 만들어지던 그 맥락과 같은 시대의 같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경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인구는요, 한 700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550만 명이고 여기가 700만 명이니까 이 나라의 국토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23만 7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 한반도 크기죠. 남북한 합친 한반도 크기가 21만 평방킬로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오히려 큽니다. 그런데 이 국토인 23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한반도 크기보다 조금 큰 이 라오스는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내륙 국가입니다. 즉 바다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옆으로는 위로는 중국, 옆으로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또 옆으로 또 베트남에 둘러싸인 그러한 유일한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80% 이상이 전부 산악 지역이에요. 특히 이 산악 지역은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좀 길쭉하게 생긴 이 한반도 크기 정도의 이 라오스 땅은요, 바로 동쪽에 베트남과 자연적인 국경선을 이루는 높은 안남산맥이 쭉 있습니다. 등뼈처럼 마치 이 안남산맥은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교통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거의 이제 왕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안남산맥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라오스와 베트남은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태국 쪽으로, 즉 라오스의 평야지대죠. 이렇게 서쪽으로 오면은 그게 바로 메콩강이 중국에서 미얀마 통해서 라오스로 그 다음에 캄보디아로 흘러내려가는 메콩강이 바로 태국과 라오스의 서쪽을 따라서 국경선을 이루면서 흘러내려갑니다. 이러한 평야지대에 해당하는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라오와 타이 사람들과는 굉장히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고 종족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라오스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과 매우 가깝다고 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메콩강을 사이에 둔 태국과의 당연히 그나마 유일한 내륙국가로서의 라오스가 갖고 있는 경제관계는 주로 태국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다시 역사를 좀 돌아와서요. 1953년도에 캄보디아처럼 소위 왕립 라오 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같이 캄보디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즉 왕립군과 정부군이죠. 그 다음에 이를 반대하고 투쟁에 나섰던 공산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이걸 크메르 루즈라고 불렀는데 라오스에서는 파텍 라오라고 부릅니다. 파텍 라오라고 부르는 소위 공산군 무장 집단과의 대립이 시작이 됐고요. 이걸 통틀어서 소위 라오스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당연히 베트남에서도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의 하나의 큰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다 전쟁의 범위 속에 다 들어가서 아주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 시기 1960년, 70년대까지 얘기입니다. 1975년도에 똑같이 베트남이 무력 통일이 되면서 파테트 라오인 공산 반군들도 결국 왕립 정부군을 내쫓게 되죠. 똑같은 상황이 캄보디아에서도 물론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3개국은 전부 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1975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오 왕립 라오 정부는 붕괴하게 되고 그것을 이어받은 정당이 바로 라오 인민혁명당입니다. 파테트 라오는 군사 세력이고요. 라오 인민혁명당은 이것을 리드하던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PRP 라오인민혁명당이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1975년도. 이것이 라오스의 지금 현재의 라오스 체제의 시작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심플한 것은 뭐냐면요. 라오인민혁명당, 즉 공산당 일당 체제로 시작된 라오스는요. 지금까지 그대로 라오인민혁명당에 의한 일당 지배 체제가 쭉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인물을 말씀드리면은 왕자 출신의 좌파 그 운동가였죠.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수파누봉 왕자가 있습니다. 수파누봉. 그 다음에 카이손 폼비안, 그 다음에 카이손 시판돈, 그 다음에 쭌말리 사야손 등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라오인민혁명당의 당서기, 또 이 당서기에서부터 당서기직을 갖고 되면은 그대로 행정적으로도 대통령직을 갖는 그러한 전통이 초기에서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수파누봉, 폼비안, 시판돈, 쭌말리 사야손까지 이어지던 이렇게 라오인민혁명당의 서기장이 행정부의 대통령 수장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2016년도입니다. 문양 워라칫, 이 양반도 이제 부총리, 장관, 부총리, 정치국원 시절 쭉 겪으면서 계속해서 세대 교체 속에서 쭉 승진을 해오던 인물이에요. 문양 워라칫, 현재의 라오인민혁명당 당 서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또한 대통령입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이러한 권력 승계가 하나의 정례화된 과정으로 쭉 이어져 온 것이 지금까지 라오스의 정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임기는 5년이고요. 이건 대통령 임기고 대부분 다 당서기 임기도 5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전통적으로 5년 한 번 하고 끝나지는 않고요. 당의 결정이긴 하지만 한 텀 더 합니다. 그래서 되게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5년 당서기장 10년 하고 5년 대통령을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1975년 이후에 지금까지 라오인민혁명당에 의해서 운영돼 오고 있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정치 체제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오인민혁명당이니까 공산당이죠. 이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은 바로 정치국이죠. 그리고 이 정치국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권력의 중심에 선다라는 얘기고요. 이 정치국원들이 행정부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뭐 입법부라든지 이런 곳의 모든 주요 직들을 동시에 다 몇 개씩 차지하고 있죠. 라오인민혁명당의 정치국에 의한 권력 독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또 나아가서 군사령관 등등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씩 임명되고 자리 바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는 단원제고요. 149명, 현재 149명의 단원제 국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형식적으로는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라오스의 모든 이러한 행정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대한 선택이라고 그럴까 결정은 라오인민혁명당의 정치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는 그래서 공산당 일당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베트남식, 나아가서는 중국 방식과 같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요. 아예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자신들의 경제를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걸 명문화했거든요. 이 시장 경제 체제, 즉 시장 경제 체제라고 시장 사회주의 경제 체제죠. 마켓 소셜리즘인데요. 시장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바로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내걸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바로 중국식 모델이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시장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98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베트남이 이 뒤를 쫓아갑니다. 이게 바로 노이모이 정책이고요. 이 노이모이 정책이 바로 베트남 공산당이 방향 전환을 한 것이고 라오스 공산당인 라오인민혁명당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서 여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2003년도 헌법 개정을 하고 명문화시키고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자기네들은 전환한다. 명문화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인 라오인민혁명당의 일당 독점 체제이지만 경제 운영 방식은 베트남과 중국과 같은 그런 시장사회주의, 즉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아직 안 간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북한이겠죠. 북한은 이런 개혁 개방의 시장 사회주의 체제를 아직도 실험을 하고 내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4개의 소위 공산당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한만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라오스까지 중국식, 베트남식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스 경제는요. 라오스 경제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최소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최소 경제이기 때문에 또 라오스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2,000불 선을 넘지 못합니다. 유엔이 규정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최소 규모의 경제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화라든지 공업화의 수준은 정말 미약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 나라는 제조업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자연 관광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관광이 좀 붐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공업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원조와 또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유일한 하나의 수출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라오스에 가게 되면은 안남 산맥의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깊은 계곡들이 많아요. 이게 결국에는 메콩강으로 전부 다 합류를 하거든요. 이 메콩강 지류에 해당하는 그곳은 이 수력 발전 댐을 막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수력발전소를 지어놓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자기네가 쓸 만한 경제적인 배경은 없으니까 이걸 다 태국 쪽으로 거의 다 수출을 합니다. 또 태국 자본이라든지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대부분 다 이런 또 발전소도 만들고요. 자신들의 돈으로 만들 만한 여력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도 해외에서 건설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도 해외, 특히 태국이 부족한 전력을 라오스의 전기를 받아서 그걸로 지불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의 유일한 일종의 수출 산업이다 하게 되면 이거는 수력 발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건설 회사들이 라오스의 수력 발전 쪽으로 많이 또 투자도 하고 진출이 돼 있죠. 근데 한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내륙 국가인 라오스의 많은 지류를 막아서 또는 생기는 수력 발전은 이 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수입 선이지만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메콩강과 연결되는 많은 소위 환경 문제, 환경 문제, 메콩강 수위가 이제 줄어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가 바로 이런 메콩강 유역에 특히 라오스 쪽에 이러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라오스뿐 아니고 태국도 그렇고 위에는 중국도 물론 건설하고 있으니까 문제고요. 아래로는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소위 메콩 유역에 이런 환경 보전 문제와 소위 경제 개발 문제가 서로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건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바로 메콩 이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도 요즘에 이제 메콩 국가와의 정상회의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런 메콩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원조와 연결을 하고요 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메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각 나라에 대한 소개도 다 끝나고 하면서 한번 더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 국가이자 그다음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라오인민혁명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 라오스를 동남아 나라 4번째 국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댓글로 남겨주시는 그런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라오스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